사실 선비거래소라는 말을 저한테 있는 이미지는 뭐 틀렸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미지상으로는 코인원과 고팍스였어요. 그런데 이제 코인원이 대주주 분쟁에 휘말리면서 흑화됐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상장을 참 까다롭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야 이걸 상장시키나 싶은 프로젝트까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라는 이렇게 약간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특근법 시행 이후 원화 입금이 중단된 이후로는 고박스를 써본 적이 없어서 지금 그럼요. 현재 그럼요.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거래소에 어떤 코인들이 상장된지 모르겠는데 아까 정도를 지키고 본인은 상장에 관여를 안 하시고 좋은 걸 상장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제 느낌입니다. 이미지를 보기에는 얘는 상장하기엔 조금 약간 많이 모자르지 않아? 라고 싶은 애들이 고팍스에서도 몇몇 개가 발견이 됐어요. 이건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약간 그런 애들이 몇몇 보였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를 보면 고팍스 역시 참 힘들 때 밖에서 봐도 야 쟤네 참 돈 못 벌고 힘들겠다 싶은 그 시점부터 약간 그런 제가 약간 의심스러운 코인들이 늘어난 느낌이거든요. 제가 저희가- 선입견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느낌에 맞아요.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바가 음, 좀 낮아진 시점이 있었고요. 음, 예. 바가 낮아진 그러니까 저희가 엄청 스트릭트하게 하다가 음, 그 바를 낮춘 음. 시기가 있었어요. 음, 근데 지금은 음, 그 저희 내부적으로는 음, 보다 좀 더 음. 바를 낮춘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시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근데 이걸- 유연히 근데 유연히 이렇게- 그냥 다 하겠다라는 거 아니야? 약간? 근데 이게 어, 제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 이것도 저희 뭐 컴플라이언스나 어. 뭐 파트너 은행이나 뭐 당국이나 음, 이런 데 의견들을 다 조율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그냥 저 개인의 판단일 뿐이고요. 음, 제가 상장에서는 아예 관여를 음, 안 하기 때문에 음, 근데 저는 그렇게 했으면은 그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지금 음, 갖고 있어요. 음, 그 왜 그러냐면은 음. 옛날에는 엄격한 기준을 갖춰서. 갖추지 않으면 아니면. 내부적으로 엄청 엄격한 기준을 갖추지 어. 않으면은 내부 통제가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 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견제될 게 아무도 없잖아요. 어. 그때는 달콤한 유혹에 어. 빠져서 사람들이 어.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해버리면은 회사답지 않은 회사가 돼요. 그때는. 어. 근데 지금은 아. 그때랑은 지금이랑 환경은 조금 다른 게 막 그 뭐 리서치하는 평가 같은 저희도 예를 들면은 막 그 바도 그게 그 리서치 회사에서 특정 레이팅 등급이죠. 이상 받은 업체만 저희가 사정을 하거든요. 음. 근데 어쨌든 그런 레퍼런스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는 뭐 금융 당국에서도 지켜보고 관여를 하고 보는 눈들도 많아지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딱딱한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은 회사 자체가 되게 좀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왜냐면 도둑질을 한 번 하면 계속 하거든요. 습관돼요.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고 그러거든요 원래.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변이 확대됐고 그리고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아 보여.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는 좀 더 미리 발굴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아까 뭐 집이 불에 타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어쨌든 집을 재건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럴 때 근데 저희 본분에 맞는 것도 좋은 것들 뭐냐 하면은 조금 리스키해도 좋은 코인을 상장해야 되거든요. 아주 얼리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엄청 커질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상장을 하는 게 생태계에도 맞고 근데 이제는 소명할 수 있는 방식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은 플레이어들은 리스크를 더 테이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은 회사가 망가지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업계가 많이 성숙해서 법이 있잖아요. 지금 그 와치독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때 무슨 뭐 어떤 뒷돈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지금은 엄청나게 이건 큰일 나거든요. 라이선스 옛날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얼리에 조금 더 좋은 프로젝트들을 먼저 갖고 와서 이 커뮤니티들이 빨리 커지는 걸 지원하고 그래서
그 뭐 김치 코인이라는 말들도 있는데 뭐 좋은 김치 코인이 있다면 김치 코인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미 대륙이 블록체인 대륙의 지분 같은 거거든요. 미국의 뭐 아일랜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건너가서 지분이 있어가지고 대통령도 배출하고 막 그런 것처럼 이제 아니 한국계 미국인들 가가지고 미국에서 막 성공하고 이런 거 자랑스러워하잖아요. 우리도 뭐 가가지고 거기서 장기적으로 하면서 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건 다 좋고 이게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잘못 잡혀가지고 우리가 막 스캠을 상장을 했다. 그러면 혼나야죠. 그리고 그런 일은 없게 무조건 막아야죠.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하되 어떤 상장하는 기준들은 조금 더 유연하게 하는 게 옛날에 너무 빡빡했으면 조금 더 유연하게 하는 게 맞는 타이밍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 이제 그 준법 쪽 그 CCO 분이나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아무튼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자, 우리 고박스는 상장피를 받은 적이 없다, 있다? 있어요. 있어요? 네. 나 상장피를 계속 못 받다가 그 운용 비용이 이제 커버가 안 되니까 바닥이 났을 때 제가 그래서 아까 운영 그 비용 흑화 시점을 언제로 보냐면 테라 네트워크에 물어준 적 있죠. 네. 그때 이유 같아. 아 정말 별거 다 겪었어요. 별거 다 겪었어요. 네. 참고로 테라 네트워크에 이제 약간 이 고박스 실수로 해가지고 아주 큰 돈이 수수료 나가는 바람에 투표를 했는데 니네가 물어줘야지로 결론이 나서. 근데 사실은 저희가 상장피를 받는 정책을 이제는 뭐 조금 받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오케이 했던 게 결제를 했던 시점 자체가 그때랑 비슷한 시점이지 그것 때문에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개발자들이나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그 전에는 아예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뭐 이럴 때 특히 2018년 같은 때는 그냥 완전 험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2020년 말은 그렇게 험했던 시점은 일단 제 판단은 아니었었고 근데 이게 상장을 할 때마다 적자니까 오히려 이제 적자가 아닌 것들이 많 왜냐면은 거기도 인력이 투여되고 그 원가가 드는 거잖아요. 행동들이 다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냥 그 공수 정도는 일단 받자 뭐 약간 요런 판단이었던 거지 사실 남겨 먹자. 네. 뭐 그렇게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2018년에는 오히려 되게 좋았어요. 그때는 거래량이 되게 높았던 시점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좀 하면서 원화 계좌가 없어서 19년에 실명 계좌 없어서 하면서 그러면서 뭐 사실 그렇게 뭐 저희가 프리미엄을 구가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장 점유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합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어가지고 한 거지. 그때 이제 그 사고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건 아니었고요. 네네. 아니 뭐 그냥 큰일 났다. 저거 어떻게 물어주나라는 생각이 외부에서 들었어가지고. 아 그때도 참 쉽지 않았죠. 네네. 나다니엘님이 이런 질문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레이팅하는 업체가 프로젝트 레이팅을 제대로 못하면 이걸 고박스가 걸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거기서 이제 저지먼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냥 한 스크린 더 올려놓는 거죠. 그게 그냥 상장위원회에서 할 일인 거고. 네네. 지금도 그래도 뭐 좀 명망 있고 그러신 분들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들 계속 이제 더 외부인 위주로 모시고 그렇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리스크를 그 지는 거고 그리고 사실 그게 저희도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상한 거를 올리면은 그거에 대한 결국 책임을 지는 거. 거기서 이제 고객 저희 브랜드가 망가지는 거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래소의 경쟁력이라고 뭐 당연히 풍부한 유동성이 있을 테고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팔 수 있어야 되고 사고 싶은 가격에 살 수 있어야 되고 못지않게 아까 레이팅 시스템을 해서 정말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시장에 올려놔야지 나도 크고 고객도 크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고박스가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경쟁력이라면 고파이거든요. 근데 앞서서 위에 그 필름 메이커님이 고박스에 고파이 상품이 계속 안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XRP 스테이킹 잘 안 나오네요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 고파이가 다른 거래소에서는 지금 최근에 좀 제공한 곳이 있나? 아무튼 국내 거래소 가운데는 거의 독보적으로 이렇게 이른바 그 거래소에서도 뭔가 이렇게 거래소가 제공하는 금융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었는데 왜 안 나오나요? 이거는 이제 좀 음. 아유,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아유, 모르겠는데 조심스럽다. 이제 어. 뭐 은행 협의하는 은행 쪽과 음. 어떤 그런 인풋을 저희가 반영하는 과정에서 음. 조금 일단 좀 더 보수적이게 음. 가는 식으로 이제 좀 결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하게 됐고요. 그럼 은행 쪽에서 고파이 서비스가 조금 좀 근데 위험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뭐 제네시스에서 받아서 하는 제네시스 이제 머니마켓에서 브로커리지 하는 그 상품은 계속 계속 나올 건데 이제 그 좀 이제 뭐 특가 이런 상품 같은 것들은 그 좀 한동안은 조금씩 이제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한동안은 좀 쉬고 있다가 또 다시 나오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전에 받은 질문 중에 또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저도 약간 신기한데 왜 고파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국내 고팍스 말고 이제 다른 해외 거래소 보면 뭐 예를 들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이른바 뭐 예치를 하면 이자를 주잖아요. 이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주는데 도대체 이 보상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예를 들면 이더 2.0 같은 경우에 어차피 그게 이제 노드 돌린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XRP를 예치한다 그래서 뭘 준다라고 했을 때 아니 도대체 그건 어디서 돈이 생겨서 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지금 제가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3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일단 하나는 아까 말한 이제 머니마켓에서 그러니까 제네시스 같이 이제 빌리는 사람이랑 그 빌려주는 사람이랑 그 시장이 형성된대. 그러니까 막 헤지 펀드들은 이걸 다 빌리려는 니즈들이 있으니까 그래야지 막 쇼트 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크게 형성이 된 게 그게 거기가 제네시스잖아요. 거기가 뭐 그냥 유명한 회사들 다 거기서 거래하고 이제 크립토에 약간 그 어떤 그런 시장이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거기에 이제 유동성을 가져오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이익을 받는 게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보통 CFI라고 많이 하는 건데 운용사들이 그 보통 이제 뭐 그 퀀트 트레이딩 방식으로 그 무위험에 가까운 이익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 나누는 뭐 그런 형태의 이제 운용사한테 맡기는 형태의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프로토콜 자체에 뭐 스테이킹을 해놓으면은 불어난다든지 어쨌든 그런 방식이 이제 설계가 돼 있는 것들이 제가 인지하고 있는 그 세 종류인데 일단은 그 2번 같은 경우 2번, 3번이 되게 좋은 그러니까 2번이랑 3번이 되게 매력적이고 좋은 상품들이 많은데 네네. 이게 조심스럽죠. 왜냐면 터지면 맞아요. 그러니까 튀거나 맞아요. 터지는 그게 맞아요.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보통 이제 운용사들을 통해 가지고 했던 것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베팅을 하죠. 베팅을 하고 라이센스 상황 같은 거 보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슨 세이셸이나 막 몰타 있는 아니면 뭐 대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업체한테는 저희가 운영을 맡긴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뭐 스테이킹 상품은 막 그 많이 이제 해가지고 뭐 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쵸. 그 저희가 어쨌든 뭐 싱가포르에 있는 뭐 업체는 뭐 밸런스시트도 엄청 크고 아마 아시는 업체일 텐데 뭐 예를 들면 라이센스도 있고 뭐 그런 업체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번 저희가 먼저 거래해보고 이제 베팅해가지고 그러니까 고파이라는 프로덕트는 비전 자체가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좀 마켓플레이스처럼 야 이것도 사도 되고 저것도 사도 되고 저것도 사도 돼 하면서 쫙 그냥 투자 상품들 이렇게 좌판처럼 펼쳐놓는 데들도 있고 근데 어떤 데들은 그냥 엄청 고관여로 이렇게 안전할 만한 것들을 골라가지고 이제 편집해가지고 넣는 방향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약간 후자를 추구하는 형태인 거고 거기서 터지면 운용사가 터지더라도 고팍스가 물어주는 거 아니에요? 운용사가 터지면은 법적 책임이 그 운용사가 일단 1차적으로 져야죠. 그래요?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고 그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업체들만 저희가 이렇게 일단은 맡겼던 거죠. 아니 지금까지. 그러니까 네. 만약에 내가 고객이 고파일 상품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10%를 준다라고 쳐요. 그래서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그 운용사가 터졌어요. 그래도 나는 3개월 후에 10%에 해당하는 그 플러스 코인을 줘야죠. 안 그러면 사기니까. 고파이가 주는 거죠. 걔네들이 안 물어내면은 걔네들이 터지면 일단 저희한테 라이빌리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고팍스가 주고 고객한테는 그리고 고팍스는 그쪽에 가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있는 상품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잘 골라야 됩니다. 모집, 뭐 양 같은 것들 어. 굉장히 컨트롤하고 굉장히 잘 골라야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위험한 상품 은행 입장에서도 아 이거는 좀 위험하다. 음. 근데 이제 그럼 이런 업체들을 이제 우리가 알려주고 거기 재무제표도 보여주고 음. 설득하는 과정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음. 이제 스테이킹 상품들 같은 경우도 더 늘리고 싶긴 한데 이것도 이제 딱 그 터지지 않을 것들 위주로 해서 해야죠. 안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리스크를 다 짊어지게 맞아요.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막 하는 그런 건 안 하고 이게 또 그리고 하락장이 오면은 그 터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이런 예치 상품들 인터넷에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상승장에는 잘 안 터져요 원래. 하락장이 터지지 맞지. 이게. 그치. 하락장이 터져요 이게 원래. 이게 참 그 인간 본성 그대로 크립토가 완전 하이퍼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막 구조가 그냥 서프라임 모기지 때 서프라임 론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디파이 같은 거 보면은 똑같거든요 이게. 화가 났는다. 그냥 그 CDO랑 똑같아요. 맞아요. 구조가. 모두 근데 이게 불마켓일 때 유지가 돼요. 모든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맞아, 우상향일 맞아. 때만 이게 메이크센스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험한.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선택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 자금 원천, 밸런스 시 라이센스 상태, 계약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제 보통 업체들을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주는 제네시스고 저희도 근데 제네시스도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있어요.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있는데 참고로 제네시스가 DCG 그룹 계열사죠? 네네네. 일단 뭐 지분으로도 엮여 있고 근데 제네시스 상품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여기가 터지면 아우. 제네시스는 그 밸런시트에도 뭐 사실 뭐 몇십 조 이상 있을 거예요, 그죠? 모회산 더 있고 근데 이제 거기가 터지면 만약 여기가 망하는 터지면 거지. 비트코인 자체가 다 끝나요. 망하는 시장 망하는 거지. 거기 그냥 터지면. 끝나요. 거기 터지면 거기 터지면 모든 게 끝이 나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리스크는 뭐 지는 거고요. 그래서 뭐 운용사들도 그런데 어쨌든 그 은행 관점에서는 운용사가 리스크 해 보이고 일견 타당하니 이제 설득 과정과 어떤 다양한 어떤 그 보호 장치들을 갖고 와서 이제 조금씩 이제 신뢰를 늘려간다. 쌓아가면서 이제 설득을 해야죠.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안 나오는 건 일단 당면한 과제인 이제 실명 계좌 문제를 은행과의 약간 조율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 이후에 은행을 약간 보수적인 은행을 설득하는 작업을 거쳐서 차후 좋은 또 고파이 서비스를 내놓겠다. 예, 일단 뭐 이율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제네시스 상품은 그대로 있고요. 네네네. 제네시스랑도 협의 중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파이 서비스 이제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라는 얘기를 들어보고 사실 제가 2021년 지난해 또 2월이었나 초에 그 대표님이 미디엄에 쓴 글을 보고 이제 2021년 코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을 전망하는 그 글을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아서 제가 약간 부끄럽사옵니다. 제 약간 브리핑에도 인용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올해 시장은 또 어떻게 보나 2022년 시장 어떻게 보나 찾아봤더니 글이 끊겼더라고요. 바쁘신가 봐요. 이런저런 사실 뭐 많이 겪었으니까 뭔가들. 그래서 올해 2022년 가상자산 시장, 디지털 자산 시장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직접 얘기를 들어볼게요. 저는 그 일단 25년까지는 3억 이상 갈 거라고 믿고 있고요. 잠깐 25년이 얼마 되지? 4년 아니 네, 3년 되구나. 3년 만으로 3년 넘게. 좀 더 부르시지. 캐시우드 언니는 6억 불렀는데. 2025년까지는 3억 이상은 무조건 갈 것 같고. 거고. 근데 저 옛날에도 보면 항상 5천만 원 얘기했거든요. 옛날에도 5천만 원까지 간다고 항상 5천만 원 얘기했었어요. 항상 옛날에는. 보통 1억을 근데 그게 뉴 버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2020년 맞네. 5천만 원 이하 때까지는 그냥 투자해라라고 항상 근데 5천만 원 얘기했었어요. 딴 방송 딱 맞네. 뭐 유튜브 나왔던 것도 보면 5천만 원까지 무조건 간다고 일관적으로 얘기했었고
이번에는 얼마나 땅땅할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올해는 그 일시적으로 1억 넘을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일시적으로 1억 이상 갈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근데 이게 얼마나 땅땅하게 지켜질까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금리가 제일 중요한데 요즘 금리 올린다는 공포 맞아요. 때문에 다 안 좋잖아요. 다들 딱 들어갔는데 이제 이 공포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기말고사 본다 약간 이런 거예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금리 올린다는 게 야 너네 기말고사 볼 거야. 준비해야지. 연준에서는 딱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야 너네 기말고사 볼 거야. 그럼 이제 시험 공부해야 되잖아. 맞아요. 못 놀잖아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가 딱 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정작 이제 어떻게 될까? 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은 시험 문제가 별로 안 어려울 확률이 되게 커요. 제 생각에는. 그 뜻은 금리를 올려도 많이 못 올릴 확률이 되게 크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0.5%포인트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금리를 그리고 이게 또 있어요. 이미 돈이 많이 풀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자본시장은 결국은 이게 저축하려는 수요랑 투자하려는 수요가 만나가지고 가격 형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근데 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미 돈이 많이 풀렸고 이미 많이 풀린 돈들이 디지털 뭐 리뉴어블 이런 쪽으로 딴 데는 투자 수요가 적더라도 위축이 되더라도 이쪽은 투자 수요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이빙 수요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금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요.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빚쟁이들을 처벌을 하고 그 채무자들을 처벌을 하고 채권자들을 페이버하는 정책인데 채권자가 얼마 없어요. 이 세상에는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채무자예요.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이제 그 비트코인에 대한 시나리오를 대충 생각을 했을 때 진짜 이제 막 페드랑 다양한 나라들 국가들이 코디네이션을 엄청 잘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시험 볼 때까지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그러다가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시나리오는 국가들이 잘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확률도 있죠. 그런 경우들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연준은 그냥 법적으로 보는 게 두 개잖아요. 인플레이션이랑 고용이잖아요. 인플레를 잡으려고 올렸는데 고용이 빠개져요. 그럼 또 번복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고용 괜찮아요. 이러면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쪽에 신뢰가 깨질 거거든요. 그런 시나리오도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일단 2025년에까지는 3억까지는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일시적으로 1억. 올해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확인한 버텀은 5천만 원인데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5천 언더에서는 마음 편하게 사도 괜찮은 가격대? 저는 또 샀죠. 저는 근데 저는 요번에 또 샀어요. 알겠습니다. 좋네. 5천만 원 밑에서는 그냥 마음 편하게 사도 괜찮다. 그냥 긁었어요. 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네. 참고로 저는 고팍스에서 거래를 못합니다. 참고로 법적으로요. 그 가상자산거래소 임원이 임직원이 본인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고팍스 임직원은 빗썸 가서 하거나 업비트 가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래서 긁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비트코인만 긁으셨나요? 아니면 이더리움도 같이 긁으셨나요? 아니면 알트코인도 같이 긁으셨나요? 저는 사실 코인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바쁘시니까 거의 비트코인만 긁었어요. 그러면 지금 최근 긁은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그 투자 비중이 금융 자산 있고 코인이 있고 이 비중이 대충 어느 정도 되시나요? 금융자산 빵이고요.
오, 거래소 대표, 거래소 대표. 그리고 다 코인. 아니 저는 어. 예, 금융자산 빵이고 야 어떻게? 금융자산 그러니까 금융자산은 거래 금융자산 그러니까 금융자산 주식 채권 이런 거 빵이고요. 그 전에는 주식 했었죠. 2017년까지 했었죠. 야. 2014년까지 했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좋아? 진정한 거래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주식을 했었고요. 14년 이후에는. 그 일단 부동산 올라간 다음에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음. 그 필요해서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코인밖에 안 했죠. 와. 근데 그러면서 그냥 근데 코인 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트레이딩을 안 하고 그냥 사서 다 먹는? 존버예요. 그냥 존버인데 그래서 현재 좀 액티브하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그 어떤 그 기후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럴 여유랑 시간이 되게 없어서 지금도 그냥 완전히 그냥 바벨 그 바이 앤 자체죠. 홀드. 그래도 이제 이더리움을 많이 늘린 편이에요. 그래서 코인 비중이? 안에서는 뭐 비트코인 9개, 아니 비트코인 90개, 뭐 이더리움 뭐 한 10개, 10% 정도. 알트 뭐 한 1, 2%. 알트는 1,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거의 뭐 90% 대부분이네, 가까이, 대부분. 예. 이더리움 그나마 늘려가지고 한 10% 정도. 예, 뭐 10% 가까이, 8, 9%, 10% 가까이. 야, 비트코인 90% 좀 안 되겠구나. 나 예. 고 알트 궁금하다. 그 알트는